OD 사업론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교재를 준비하시고 또 PPT 자료도 컴퓨터 화면에 띄워서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1장 1절, 2절, 3절 국제개발협력과 ODA 이론적 배경, 그리고 국제사회와 ODA 발전사, 공적개발원조 발전사, 그리고 한국의 발전과 개발협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레포트 낸 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학생이 제출한 레포트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번 학기 때 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텍스트 분석이 어떤 메커니즘이라 그러는 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는 하고 있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참고문은 뒤쪽에 이 레포트 언론을 통해 본 한국의 ODA입니다. ODA를 보게 되면 키워드가 잘못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학생이 말한 것 같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연구자가 일정 부분 이런 쪽에 지식이 있어야지 텍스트 분석을 하고 키워드를 분류를 하더라도 이렇게 맥락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캐치를 했다 그러는 거는 뒤에까지 논문을 면밀하게 읽었다 그러는 거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충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거는 반기문 기본적으로 논문에서 뒤에 키워드 자체가 잘못 표기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릴 수 있고 현재 ODA 평가 부분입니다. 평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에 해당되고 있기를 통상적으로 효율성, 적정성, 지속 가능성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계량화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논리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고 민원의 학생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ODA 평가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 분야가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그러면 PPT 여러분들 2페이지 국제개발협력과 ODA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 수업 시작할 때부터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교재 앞부분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에서는 공적개발 원조와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을 일정 부분 혼용하여 사용을 하고 있다. 이 혼용을 해서 사용하는 게 국제적인 관점에서 여러 학자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부분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은 공적개발 원조와 민간 국제협력을 같이 합한 영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개발 원조 이꼬르 국제개발협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공적개발 원조 ODA하고 거의 99%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죠. 체제 지체 현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진국이 되었지만 국민들 의식이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좋은 고급차를 몰고 있다 그러면 교통 질서라든지 이런 의식 수준도 일정 부분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따르지 않을 때 문화 지체 현상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용어를 쓰는데 제가 체제 지체 현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공적개발 원조 ODA가 2010년 이후부터 급속히 예산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통적인 공부라든지 체제라든지 법제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개념에 대한 혼용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쪽 영역에 공부하고 있는 교수님이나 여러 선생님들 또 학생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빨리 바로 잡아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국제개발협력과 ODA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적개발 원조의 개념을 PPT에 가장 간략하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교재 페이지 자체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변경 2018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전에는 2018년 이전에는 순지출액으로 이제 측정을 했다. 그런데 지금 2018년 이후는 정려 등가액 측정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는 공적개발 원조란 공적 주체가 제공을 하고, 공적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기관, 정부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자 원조를 하고 있는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가 공적 주체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원국의 개발에 사용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적, 정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려율을 이렇게 세분화했습니다. 최빈국, 저소득층은 45%, 저소득국은 15%, 그 다음에 고중소득국은 1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해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할인율, 여기 정려율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래 금액에 대한 현재 가치. 그런데 여기 반대되는 개념은 이자율입니다. 현재 금액에 대한 미래 가치.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이제 10,000원을 빌려주게 됩니다. 빌려주게 되면 이자율을 계산하겠죠. 이자율 10% 해서 이제 미래 가치는 110원이다. 1년 후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입니다. 이제 1년 뒤에 100원이 된다 그러면 현 시점에 90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소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교재에는 정렬을 내는 공식부터 거기 이제 사례까지 예를 들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렬율, 차관액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공식에 넣어서 풀어보면 됩니다. 풀어보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무상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100% 같은 그러면 양어수 수준이 100%고 할인율도 거의 100%에 해당이 되겠죠. 정확한 이제 수치는 아니겠지만 무상 원조 같은 경우에는 100원을 도와주더라도 리턴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상환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는 금액이 없는 경우 이제 무상 원조에 해당되고 유상 원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려율 또 할인율, 양어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 20%, 30%, 100원을 빌려주게 되면 70원을 받게 되면 이제 양어 수준이 30%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무상원조, 유상원조가 있고 유상원조에는 양어성이나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이제 정률을 공식을 적용해서 세분화시켜서 적용을 시켰다. 2018년 개념정의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PPT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개발협력의 이론적 토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재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재는 7페이지고 PPT는 이제 네 번째 쪽입니까? 그렇게 됩니다. 국제개발협력의 이론적 토대입니다. 국제개발협력의 이론적 토대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론적인 입장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이론적 토대가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국제관계적 측면, 세 번째는 연대적 측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담론 형성이 되어 왔는가, 국제관계적 측면에는 어떤 이론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는가, 개발론적인 측면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개발론적인 측면은 우리가 새마을 개발 이론도 접목시키고 지역개발, 지역사회개발 이론도 일정 부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과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지역사회개발론, 지역개발론, 농촌개발론을 강의를 들은 학생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개발론적 측면은 어떻습니까? 국제개발협력을 근대화 이론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근대화 이론을 적용을 시키는데 경제개발 중심입니다. 주로 1940에서 6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국, 대한민국도 포함이 됩니다. 전후복구의 논리로 성전 거점을 통한 하향식 개발 형태가 개도국에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요. 자, 집안에 가장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게 되면 자식이 5명 있게 되면 이 중에서 조금 능력이 뛰어난 자식한테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 거점의 논리입니다. 그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나머지 이제 형제들을 건설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개발 방식이 이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라고 하고 중심지 이론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로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신생 독립국에 적용되었던 이론이고 우리나라에도 경제개발계획 초창기에는 성장 거점 이론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1970년 이후부터는 인간개발의 측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회개발 중심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그 이론도 기본 수요 이론과 같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수요를 계산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개발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사회적인 부분으로 이제 발전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가 국제개발협력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개발적 측면은 삶의 질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회정책, 민주주의, 시민사회 발전, 성평등 등이 국제개발의 중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적 측면입니다. 국제관계적 측면은 국제연합의 창설로 국제개발협력이 태동이 되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독트린 발표를 계기로 공산주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개도국을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제 국제관계에서 국제개발 이론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면 되고 그 부분은 뒷페이지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하향식 개발과 상향식 개발 요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향식 개발과 상향식 개발 이론의 논리는 앞에 첫 번째 했던 개발론적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표도 앞전에 제가 일정 부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장이냐 분배냐. 이게 상향식 개발은 100% 분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표에서 이렇게 양분화 시켰는 거는 100% 이게 확정적이다는 게 아니고 주로 이런 논리와 이론들이 활용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본 담론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교재를 만들면서 이번에 새로 추가를 했던 부분입니다. 새로 추가를 했던 부분인데 국제관계적 측면에서는 어떤 이론들이 주로 이제 국제개발 협력하고 관련을 맺고 있느냐. 크게 자유주의 이론 교재에는 그 다음에 국제 레짐 이론,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론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이론입니다. 쉽지 않은 이론이기 때문에 이 관심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의미죠.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자유주의, 그 다음에 레짐, 주로 이제 규칙 질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이 있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이 가장 본인한테 와닿는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공적개발 원조 ODA를 하면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 도와주는 건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일정의 규범, 제도, 그 다음에 UN에서 규정하는 일정 부분의 규범이나 제도에 의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이면에는 어떠한 논리들이 있고 어떠한 이론들이 있느냐, 이게 국제관계적 측면에서의 담론입니다. 자유주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환경이
국가의 이익과 정책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 원칙, 선거라든지 집단 간의 권력관계 협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국제 환경이 국가의 이익과 정책을 결정하고 이게 국제개발협력 이론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주의를 비판하면서 나타나는 이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이론이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적개발 원조를 우리가 함에 있어가지고 국제적인 국제기구의 규범도 있지만 그 자국이 채택하고 있는 논리 이론들이 있다. 그게 담론이 됩니다. 담론이 되고 국제 레짐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나 규칙의 총체를 레짐이라 그럽니다. 이 말 그대로 국가들이 국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조율하기 위해 틀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방법을 설명하기 때문에 국제 질서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해석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국제 레짐 이론도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입니다.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성주의 부분도 교재에는 합리적 선택 이론, 그 다음에 기타 이론까지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 간섭을 형성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인식, 그리고 인간들이 아이디어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가 중요하다. 그죠? 구조가 중요하고 그 구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성주의, 구조주의하고도 일정 부분 맥락은 같이 하고 있지만 완전히 뭐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같은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주의 이론 속에서도 국제개발 협력을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부분에서 다루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원 수준에서 이제 국제개발 협력하고 관련해서 이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학부 과정에서는 요 뒷부분에 나오죠. 연대별 국제개발 협력의 담론이 이제 학부 과정에서는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담론의 흐름입니다. 흐름이고 제가 합리적 선택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는 합리적 선택 이론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이론은 제가 별도로 넣었습니다. 별도로 넣었는데 인정투쟁이라는 제가 그 책을 그때 한번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인정투쟁에서 제가 그 이론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개인과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조직이 있고 그 위에는 국가가 있고 그 위에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자, 인정투쟁은 제가 그 인정투쟁이라는 책을 저서를 읽고 이 이론 자체가 국제개발협력에도 적용하면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가져왔던 이론이고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통해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자, 제가 보기에 가장 와닿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설명을 듣고 14페이지 기타 이론에 인정투쟁이 들어와 있죠. 예, 호네트가 인정하는 개념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십시오. 내가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행위자입니다. 최소 단위 행위자 그러는 것은 보십시오.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건 내가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조직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자, 코이카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코이카의 봉사단원으로 제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코이카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죠. 국가에 소속되어 있고 이 한국이라는 국가는 OECD, DAC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원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OECD 이 위계적인 질서에 의해서 개인은 인정을 받습니다. 순서대로. 자, 보십시오. 제가 코이카 봉사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면접을 보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하고 그 직원이라고 칩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코이카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일정 부분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 조직이 원하는 행위를. 이 코이카는
코이카는 공적개발 원조, 무상 원조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위 총괄 기구인 국무총리사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어떤 그 조정의 영향을 받겠죠. 나아가서는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체계의 영향을 받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코이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이카는 상위 기관인 국가나 총괄 기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적개발 원조에 대한 어떤 이론도 개발하고 행위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OECD, DAC, 그 다음에 이제 UN이나 국제기구의 공적개발 원조 행위자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분담금을 내고 기여금을 내고 그 다음에 공적개발 예산 원조를 채택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선진국 그룹인 OECD에서 이제 더 잘 사는 나라들은 못 사는 나라를 개발도상국을 도와주기 위한 규범을 만들었는 거죠. 그 규범을 만들고 거기에 규범을 따라야지 OECD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의 혜택을 받고 어떤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정입니다. 인정 투쟁을 한다. 개인과 조직과 또 그 조직 위의 국가는 어떻게 공적개발 원조 국제개발 협력의 행위자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게 제가 말하는 이제 인정 투쟁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그렇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